저거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관념은 뭐냐면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 도지사든 뭐 이를테면 군수든 뭐 시장이든 전부 임금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것이지 지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었다 이게 분명히 말이야. 아주 참 그야말로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돼서 실효를 내느냐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희박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번병조에 보면은 율곡 선생이 그 신구책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그러니까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나 그 국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지도 체계가 자주 바뀌는 까닭에 뭐 누가 도주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불의의 폭구가 침례하여 풍치 전격의 형세로 나타난다면 감사가 창졸간의 군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이를 믿지 않고 영도 행하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즉 이에 대한 대책으로 쇠폐해가는 소업들을 이룹에 합치어 민력을 기르고 감사를 선택해서 오랫동안 임지에 머물러 그 은위를 일도에 나타나게 하고 백성들도 신복하게 되면 평시에는 잘 휴양할 수 있고 난시에는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너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몇 개월 만에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통솔력 있는 아무도 없다고요, 국가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그 조선 왕조가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이유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박격해야 이 탐관이 적어지고 오리가 말하자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탐관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바꾸켜도 그거는 뿌리를 뽑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자꾸 바뀌면 바뀔수록 오히려 더하죠. 왜 더하냐 하면요. 거기에 이 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 받고 뭐 부역 받고 하는 일하는 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오든지 간에 뭐 이를테면 여기서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뭐 해드려야 돼요. 새로움 또 새로 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가렴주구라고 하는 거, 백성들을 짜는 거, 그 기술은 내가 뭐 이를테면 내라는 곤란해. 그 사람들이 아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꾼다고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숙관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되질 않았고 율곡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송나라 주자를 보면서도 거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라고 그럴 적에 관이라는 건 이제 주로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관이라고 리라는 건 서리들 이 지역의 토착적인 이 관원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월급이 없었어요. 지금 월급이 관은 정확한 복록이 뭐 책정되고 그렇지만은 리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는 중국 전역에도 모든 서리들은 알아 새겨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모든 거를 이 공납이나 이런 걸 이런 걸 세금을 거둘 쪽에 자기들이 알아서 커미션을 띄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패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개선이 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 왕조는 뭐 탐관오리의 문제로 계속 골머리 앓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관도요. 저 관도 거의 말하자면 저게 월급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전부 이가 지금 저 도월이 말씀하신 대로 이가 조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잡가들 주고 그래서 결국 백성은 백성대로 궁하게 되고 기강은 기강대로 물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어려운 이러한 처지. 왜 참 경쟁을 그렇게 하나도 못했는지 정말 참 아주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 얘기는 여기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민생을 구한다. 이거 뭐 더 말할 게 없죠. 여기에 국방에 관해서 이런 참 일국전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선조가 한번 어디 지내더니 말이죠. 지내더니 뭘 봤느냐 하게 되면은 요만한 조그만한 아이가 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아이가 말이지. 그래서 그때 또 왜 그런 선조가 다 그런 질문을 했는지 또 남을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뭘 하냐니? 예, 난 이쪽에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보초를 서죠. 네가 뭔 보초를 서나 집에 빨리 가가지고 그 어른들을 와서 서라고 그래. 아니 집에 가보면 자꾸 가서 서라고 그런다 이거야. 자꾸 그렇게 해서 선조가 그런 것을 자기 눈으로 파악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일국전서에 나와요. 그렇다면 말이지 임금이 그것을 봤다면 참 웬만한 임금이랄 것 같으면 야 이거 고쳐라 한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과연 제대로 된 군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해야 할 텐데 그 얘기는 했어요. 내가 대기도 보니까 애가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거 참 문제야 이렇게만 말하고 맙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곡은 자기의 말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그렇게 좋은 안을 이 건의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줬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관청에 있었느냐? 왜 오랫동안 그 조정에 몸담고 있었느냐? 이 의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율곡보다도 한 해 이 선배인 사람이 성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 성호, 무게 성호. 우계가 율곡한테 말하기를 이 자네 잘 안 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는데 안 된다면 그만두지 그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곡이 대답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그래도 어떻게 임금을 버릴 수가 있느냐. 참 애국자였습니다. 정말 애국자. 끝까지 좌우간 자기는 받들어서 그래도 뭔가 잘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게 자기의 임무다.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은 그런 애국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른 애국심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그런 처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어내고 율곡은 결국 말하자면 이 49살에 퇴관을 해서 집에 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율곡은 근원적으로 수기와 치인 이것이 일치되는 삶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유교에 아주 중요한 거죠. 수기치인이라는 게 근세 유학의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를 몸을 닦아야 되는 개인적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치인, 사람을 다스려서 정치에 참여해서 또 동시에 자기의 뜻을 펴야 된다 해서 이 수기치인 그리고 도덕과 정치, 학문과 경세, 재민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 군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정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떠나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율곡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철학 때문에. 수기와 치인은 같이 가야 된다.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대 곡물 방납의 폐라는 게 있습니다. 곡물 방납의 폐라는 게 뭐냐면 지방 아마 이 곡물 방납의 방납지 폐단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 뭐냐면은 지방 토산물을 걷어서 내는 게 아마 그 세금이 셌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각 지역의 토산물을 저기 하니까는 이 서리들이 미리 국가에다가 냅니다. 그거를 어느 지역에서 뭐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걷어라. 그러니까는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어요. 한산못이면 한산못이 올려라. 뭐 여기는 뭘로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먼저 걷어 올리는 거를 지들이 내고 그걸 알아서 자기들이 몇 배로 챙기는 겁니다. 이놈들이 하는 짓들이. 그래서 이 방납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쌀로 대납을 시키자. 그래서 일정한 분량을 직접 쌀로 하면은 이게 폐단이 없어지겠다 하고, 미 대납법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근데 선조가 한마디도 안 들어요.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듣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아주 가중될 대로 가중돼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족전린의 폐라고 그랬는데 일족전린의 폐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연대 책임적입니다. 일족이 그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거를 못 내고 도망을 가거나 어디로 가면은 그걸 그 가족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자죄죠. 그러니까 어떠한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뭐 그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일족전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만국의 악법이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이러한 거를 철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절실하게 당대의 백성들의 문제들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황해도 감사로 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선정을 베풀어서 이런 것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전국으로 확산을 시켜 주십시오.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곡물이라고 하죠. 제일 저쪽에서 곡물. 저기 뭐냐 하면은 현물세입니다. 현물세. 아까 한산모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산모시를 이것을 임금한테 바치는 거예요. 조제한테 바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서 바치는 게 아니고 결국 모시를 현물로 바치는 거. 그걸 그만두자. 그렇게 하니까 곡물이 세금 바치기가 참 아주 가중하게 되고 또 웨이스트도 많고 낭비도 많고요. 이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아무도 안 들었다. 참 희한한 임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하여튼 이 율곡에 대한 것들은 저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산 시대의 시패를 구하려고 처절하게 노력한 사람이었구나. 지난번에도 제가 유지라는 기생과의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해주에 갔을 적에도 아마 유지하고 술자리가 있으면은 옆에 있었고 그랬던 모양인데 제가 사실 오늘 아마 그런 장면이 너무도 절절해서 그걸 좀 번역을 해드리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쭉 보니까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사람이 49세 때 돌아가시는데 48세 때 거기서 유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황해도에 성불사가 거기 있거든요. 성불사까지 같이 와요. 그러다가 굿바이를 했어요. 자, 간다. 그러고서
그날 그 밤고지라고 그 밑에 거기 그 와가지고 그 강변에 있는 어느 객사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데 밤에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일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거기서 이별을 하고 이 여인이 뭐냐면 달려온 거예요. 밤새 그 길을. 그래가지고 밤에 와서 여는데 율곡이 나가서 그 여자를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10년 동안 옆에서 항상 그렇게 보던 아이였는데 거기 쭉 보면 이 아이는 사인의 여라고 그랬거든요. 선비집 딸이었는데 영락해서 이렇게 관기로 정락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해왔더라. 그래서 걔를 그 밤에 너 왜 어떻게 해서 왔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요를 2개를 깔고 그러고 두루 누워서까지 자기 심정을 거기 써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병약한 몸으로 너에게 남자 구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밤에 절절하게 내가 정말 젊은 날 너를 만났더라면 너를 아름다운 궁전에 금으로 장식한 궁전에 너를 모실 수도 있었겠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지금 와서 내가 너를 저기 하냐 이러면서 걔한테 일체 손을 안 대면서 마지막에 쓴 거 보면 병부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아팠던 거예요. 48세 이미 죽을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하여튼 난 그 율곡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그 해주에 가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여튼 그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절절하게 느꼈고 하여튼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맹자 사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그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그런데 항상스러운 재산이 없으면 항상스러운 마음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맹자의 유명한 말로 알고 있는데 맹자의 그 말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자.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가져야 하는 자는 선비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원칙 하에서 민중을 대해야 된다. 그러나 선비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 항심을 가져야 되는 게 선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야말로 율곡 선생은 그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백성들의 항산을 그 확보해 주느냐 여기에 정말 전력을 다했던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곡에 대해서 선조가 한 몇 마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그 과격했다, 과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몇 번 말했어요. 선조가 율곡을 그렇게 평했어요. 딴 사람들한테 그것도 아주 굉장히 조심하게 말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요, 율곡과 비슷한 이 일을 한 중국의 왕안석이라고 있어요. 왕안석이 아시죠? 중국 왕안석. 송나라 때 사람이고 율곡보다도 시대적으로 한 400년 그 정도 확실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 전의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어쨌든 하고 싶은 계획을 다 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계획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의 신종 황제가 왕안석이를 하자고 그러면 다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된 것도 있고 별로 잘 안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왕안석은 재상을 하면서 아주 참 그야말로 유감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왕안석은 그 당시에 있었던 딴 말하자면 그 엘리트들, 이를테면 뭐 사마원공, 사마왕이라든지, 예, 사마원공이라든지, 또는 뭐 그야말로 소동파라든지 이러한 사람들한테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난 받았어요. 배척도 많이 받고. 그런데 왕안석은 2번이나 재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계획은 다 했다. 그런데 왕안석이가 신종 황제한테 상소한 그런 글을 글과 율곡이 선조한테 대해서 상소한 이 상소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서류를 이래 보게 되면 많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왕안석의 것은 내가 뭐 솔직히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왕안석의 것은 훨씬 더 부드러워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논의를 전개를 하고요. 아주 이렇게 완만하게 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비해서 율곡은 아주 폐부를 지르는 같은 이런 문장들입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마 이 선조라고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심약한 인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을 겁니다. 요전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왜 여러분 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율곡도요.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줬느냐 하게 되면은 그건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자꾸 일반적인 인기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쫓는다는 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국민이 생각을 할까봐 자꾸만 이렇게 이 회전문 방식으로 이렇게 착 돌립니다. 그러면서 재상은 안 시킨단 말이야. 재상,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거 재상이 아닙니까? 그건 안 시켜요. 그건 시키면은 안 들을 수도 또 없는 것이 드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시키고 자꾸만 그 밑에 거울 이렇게 돌리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치통감을 쓴 사마광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아시고 계시지만은 사실 왕안석의 신법을 가장 반대한 국법당의 영수입니다. 물론 자치통감은 위대한 책입니다만은 그런데 재미난 건 말이죠. 이 사마광이가 이 사마원공이 맹자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맹자를 깝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맹자는 다 틀렸다. 이 맹자를 이렇게 해석한 거를 보면은 맹자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마광은 매줄 다 깝니다. 그만큼 보수적이었다. 그 맹자를 감히 맹자를 1%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정도로 그 보수래도 아주 지독한 보수, 당시로 볼 때는 막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재미난 일인데 뭐 이게 뭐 말씀을 듣자면은 뭐 한없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겠는데 요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더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있고 오늘은 좀 그 선생님의 그 경세 지용의 정말 그 실제적인 우리 시대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맹자 이 율곡을 보면서 저는 그 과연 그 경제학이라는 게 뭔지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적에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의 주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부라고 한다면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조직과 달라서 뭔가 그 국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익적인 물건들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국가의 모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면은 국가 경제라는 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무슨 자유민주주의, 뭐 네오리버럴리즘이 신자유주의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유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금융정책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게 무슨 경제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뭐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우리들 혼탁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이런 문제를. 예, 지금 이 도울이 제기하신 문제,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고, 그런 철학, 소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 이게 결국 잘못돼 가지고서 미국을 저렇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유럽을 저렇게 만들고, 세계 경제를 이렇게 멍들게 했습니다. 앞으로요,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경제학을 안 배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아주 전곡을 찔르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 경제는, 결국 그 개인은 자기의 자기의 사사로운 이러한 그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공익,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정부가 시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제가 제대로 되자면 이 경제는 꼭 쌍두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마리의 말이,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과 그리고 정부, 이 두 말이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잡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말이죠. 내가 얼마 전에 KDI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에서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1980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 1979년에는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라고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만, 대처라고 하는 그 여성이 말하자면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하나의 기우라고 할까, 아주 참 우연한 그러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아주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자유시장이면 만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철학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면은 정부는 그만두고 자유시장한테 맡기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되고 가장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그것을 실물경제 부문, 이를테면 산업이라든가 그런 이 부분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에 이르기까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개인에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공익을 띈, 말하자면 공공성을 띈 이런 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가 응당,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과 규제와 통제와 그리고 감독을 해야 할 그러한 기관입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소위 말하자면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일체 철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별별 이 기술이 금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참 부실 말하자면 부실 증권을 만들어내는, 그래가지고 그 조인 조각을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러한 조인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말하자면 증권을 가지고
뭐 요만한 게 있으면 그것을 아주 한 100배 이 부풀려 가지고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중앙은행은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라는 저기 연방준비은행 거기서는 자꾸만 통화량을 늘립니다. 통화량. 그린스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도 가끔 그런 글을 들어 쓰고 그래요. 참 그 사람 첫째는 낯이 두꺼워야 되겠다고만 세상에. 지금도 할 말이 있는가 봐요. 자관 얼마 동안 했느냐 하면 무려 19년을 중앙은행 총재를 했습니다. 19년을. 그래가지고 그 중앙은행 총재를 하는 기간 동안에 5명의 대통령을 섬겼습니다. 그 대통령, 그렇죠. 그린스판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통화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꾸만 돈이 이제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뭐 그걸 자꾸 먹을 수가 있나요? 뭐 더 할 수 있나요? 자꾸 증권을 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부실 증권을 자꾸 이렇게 삽니다. 증권 가격은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이게 그전엔 10,000원 하던 게 이제는 50,000원이 전에 그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집값도 자꾸만 이렇게 오르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됐다. 집값 오르지, 증권 가격 오르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린스판이 하게 되면 경제는 뭐 완전히 잘 된다. 이게 아주 신화처럼 미국 국민의 머리에 꽉 박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9년 한동안에 결국 미국의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내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의 거품이 터진 것이 금융위기였단 말이죠. 그게 미국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그게 그 거품이 유럽으로 날아가가지고서 유럽에서 터지게 그게 유럽의 재정위기고 말이죠. 뭐 그 굉장히 그 역사가 깁니다만은 그건 이제 독일의 독립과 얽혀져 있는 이런 면이 있고 뭐 이래서 깁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자유시장 만능 이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됐다. 그 인간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사실은 뭐 우리가 중요한 활동에 저희가 저같이 철학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특수한 놈이 하는 거고 인간의 역사를 추동해온 가장 인간의 휴먼 액티비티에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경제활동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라고 사는 거니까 휴먼 액티비티,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강렬한 활동이라는 게 경제활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활동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의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종교활동. 그런데 결국은 그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결국은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인간이 과연 어떠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경제학이라는 어떤 독립된 법칙 체계가 있어서 그 경제학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면은 우리가 마치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황당한 이상한 경제학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반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역사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화적 기호라든가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머리를 가지고서 율곡처럼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활동이고 인간의 활동은 다 이렇게
말하자면 한 활동이란 말이죠. 뭐 종교 활동도 그 안에 있고 경제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경제 부분만으로 딱 띄어서 마치 이것은 딴 것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말하자면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독립을 선언했느냐 하게 되면은 이것은 딴 사회과학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적으로 결국 경제를 논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리 경제학이라고 어디 사회과학에 어디 수리 뭐 정치학이 있습니까? 뭐 수리 사회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제학은 이 물량을 다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돈의 양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수출이 얼마 된다, 수입이 얼마 된다, 정부 지출이 어떻게 된다, 조세를 얼마 걷어들인다 하는데 그게 다 수량이 아닙니까? 그러한 수량을 추려가지고서 결국 거기서부터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해가지고 독립을 딱 빼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조 교수가 부 교수가 되고 부 교수가 정 교수가 되고 그랬지요. 결국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는 망가뜨려지기, 경제학의 기본은 망가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마치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경제학이건 무엇이건요. 경제학이건 무엇이건 너무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적이 안 좋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제 살고 생각도 다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소위 그 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전에 내가요 뭘 읽었느냐 하면 최근에 중국 그 경제학자, 사회학자지요. 호안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안강. 저기 후한강, 예, 후한강. 이 사람이 쓴 저서를 몇 개를 봤어요. 읽었습니다. 중국 서점이 있을 때다. 종로가 아니라 거기가 인사동을 종교하고 연결하는 거기 정말 참 아주 초라한 서점이 있어서 그 들리니까 호안강 저서를 내가 물어봤죠. 이게 있느냐 하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문을 몇 권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책을 써요. 아주 말하자면 아주 수제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한번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래 보니까 중국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는데 중국도 보통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구만. 그건 참 우리가 중국 모든 게 잘 된다고 믿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간 이 황광 저서의 말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것은 싫어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공자시대 때 중용이라는 것이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나 모택동의 실사구시 그리고 가령 이를테면 등소평의 개방개혁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후진타오의 과학적인 말하자면 이 취급하는 방법, 과학적 방법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일맥상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극단을 피하고 극단을 하게 되면 실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멍하니 그 중용을 한 것이 이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이 중국 역사를 통해서 해온 일이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주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요, 지금 아까도 얘기한 대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놀랐어요. 관광 이것은 중국 굴기진호라고 한 책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굴기한다고 하는 게 발전한다. 이렇게 아주 낮은 곳에서 쑥 올라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올라오는 그러한 그 길이다. 이 말이지. 그러한 길을 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다. 상당히 두툼한 책인데. 아주 최근에 이거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 사회 문제, 아마 굉장히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아주 적나라하게 참 구체적으로 많이 썼대요. 그리고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청와대하고 칭화 유니버시티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많지만은 다만 중국이라고 하는 그 정부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할 건 다 또 들을 건 부분적으로는 들어주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변하니까 모든 게 발전을 하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중국이 이를테면은 그 도시화의 속도가 역사상 없는 속도를 가지고 도시가 팽창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결국 말하자면 그 토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토지를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정부한테 이윤을 했거나 팔았겠거나 그랬겠지요. 그거 또 새로운 땅을 가령 그 도시에 사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짓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국이니까 그래도 그만 침 정도밖에 문제를 제기 안 하지.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같으면은 아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가만히 유지가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번 하신 말씀이 저는 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유교는 정말 중국에만 있는 거다. 아직 우리나라가 유교를 못 배웠다는 그 말씀을 조금 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역사는 극단적인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정책을 하나 놓고 봐도 항상 이런 방향으로 무슨 공산주의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배면에는 공산주의가 아닌 딴 것을 항상 그 가능성을 같이 가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자본주의로 가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그 무엇을 갖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그러면 지금 싸구리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공항도 팔아먹고 KTX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전기이고 수도까지 다 팔아쳐먹자. 그런데에 아무도 이거를 물론 그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이 국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가? 지금 케인스 경제학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고 그러지만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런 그 통제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동시에
뭐 개인주의를 생각하든 프리드만을 생각하든 모든 걸 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뭐를 경제 정책을 잡든 뭘 하든 그런 모든 거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 다 가버린다. 근데 중국 역사는 그렇게 가는 예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유교를 못 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는 중국에서나 할 수 있는 거지, 딴 나라에서 모방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자의 말이 이런 게 있잖아요. 미는 가사 유지요 불가사시진자 백성은 가히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을 한테 설득을 해서 알게 이렇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논어에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아주 유교는 이것은 뭐 어떻다 하면 굉장히 그전에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일반, 참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밑바닥에 있는 대중들, 그러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정권을 맡기거나,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중민주주의 있잖아요. 대중민주주의.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이건 안 된다. 엘리트가 위에서 잘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옳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정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 경장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중국도 필요로 하지만 미국도 중국 못지않게 나는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저 제도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제도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영원히 잘 풀어나간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장을 해도 보통 경장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200년이 넘었거든요. 건국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그야말로 중세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그리고 사상, 이데올로기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경장을 해야 된다. 미국이 그렇고 영국도 그래. 영국은 오나침 신문이야. 내가 봤어. 영국 대학생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를 한국 신문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문이더라. 그런 게 나왔습니다. 왜 배가 고프냐 하면은, 고프냐 하면 정부의 무상급식을 하던 것이 정부가 돈이 딸려가지고요. 영국이 가난해졌습니다. 해가지고서 결국 돈을 적게 주니까 결국 급식 양이 줄어가지고요. 학생들이 배가 고프게 해가지고 아주 지장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라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인데 중국에도 없는 이러한 학생들의 말하자면 허기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거의 중세기를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고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미국이 그 전 인류에게 자랑했던 정치적 제도라든가 경제적 구도라든가 뭐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지성인들은 대부분이 그저 미국 뒷다리만 잡으면 제일이다. 이게 아주 이상하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미국 병에서 벗어나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죠. 이런 것에 이 미국이 지금 쇠락해서 도저히 우리가 더 배울 게 없는 모습이 되어 가는데 미국만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만 따르려고 그러고 미국식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경제도 미국식으로 가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같이 쇠망하는 그런 꼴로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남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경장할 수 있는 정말 호기 중에 이런 호기가 없습니다.
전 인류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처럼 남북의 문제를 다시 재건하게 되면은 새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호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중세기에 미국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전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경쟁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 뭐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역시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내가 볼 땐 솔직히 의문이 있다고 봐요. 워낙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한 일들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건 중국이 그저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하는 짓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를테면요, 일국이제도다. 나라는 하나인데 제도가 다르다. 일국이제도.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홍콩은 엄연히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홍콩에는 중국 본토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유선거를 해가지고서 장관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 중국 정부는 그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해.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현실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이익들, 중국은 홍콩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이 중국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이 창구가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아마도 어떤 시일이 되면 일국 3제도가 될는지도 몰라요. 대만이 거의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유교 때문에 그렇냐 하는 것은 아니고 유교 자체가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온 사상이다. 그래서 공자가 수리부작이다. 나는 설명을 했지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 벌써 그런 이 식으로 살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외국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자기네들의 장점을 외국한테 말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래가지고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말하자면 그 공자학원이 많이 이쪽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난 이 중국 문헌들을 미국 문헌에 아마 한 10분의 1 정도는 봅니다. 중국 그 신문도 보고요. 이래 보면 굉장히 애국심이 가해요. 은근히 애국심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외국에 가도요. 가령 이를테면 거기에 이 해외난 같은 데 이래 보게 되면은 한 10살쯤 된 애들이 중국어를 가지고서 일기를 쓰고 뭐 이를테면 편지를 쓰고 칼럼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어떻게 그 외국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의심이 날 정도로 그게 뭐냐. 자기네들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 이겁니다. 그게 결국 그 애국심과 연결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중국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배우고 말이지. 이렇다. 아주 독특한 이것입니다.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냐 하거든. 왜 그러면 한국은 율곡 같은 이런 경장을 300년 동안 그 후, 율곡 죽은 후에 안 했는데도 한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난 어디서 이 클루를 말하자면 그 단서를 얻었냐면 왕석이에서부터 얻었어요. 왕석이. 아까 이 왕석이. 왕안석. 예. 왕석이한테 중국 황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국식입니다. 아마 한국의 임금들은 절대 신하한테 그런 걸 안 물어볼 겁니다. 왕석이한테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본조가 이 나라, 참 우리나라가 본조,
본조가 왜 이게 100년이 됐는데, 건국 100년이 됐는데 이렇게 무사하지? 어떻게 왜 이렇게 일이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이, 당신이 좀 의견을 좀 말해봐. 이렇게 이제 황제가 왕석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왕석이가 예,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즉답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결국 그 황제한테 상서를 올렸습니다. 문서를 올렸어요. 이러이러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나라를 맡아온 황제들이 현명해서 그랬고요. 이게 한 가지. 그거는 리프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이저게 겉으로 그저 황제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 우선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둘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아주 운이 좋게 외국에서 강한 침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왕석의 결론이었어요. 본조는 이 우리나라는 왜 100년 동안 이렇게 무사하지? 그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한 결과는 그겁니다. 결국 골자는 뭐냐면 100년 동안 우리는 외국의 침략을 강한 침략을 안 받아서 그래서 무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게요. 이조가 율곡 사후 300년 동안 무사한 이유였습니다. 강한 외국의 침략이 없었어요. 그 운이 조선 왕조는 좋았습니다. 내가 중국의 누르하치 있잖아요. 건국을 한 것이 율곡 살 때 건국을 이미 했어요. 만주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청나라의 태종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와가지고 경기도 삼전도에서 그 당시에 있는 누구였지 인조한테서 절을 받고 9번 땅을 쪼아리고 이래가지고 절을 받고서 그래 좋아 이래 줬습니다. 그때 말이지 말하자면 청태종이 나중에 청태종이 됐지요. 청태종이 한국을 아주 이렇게 무력으로 장악을 하려고 그러면 손쉽게 했을 겁니다. 남한산성에 있었는데요, 그것만 그냥 다 아닙니까? 한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랬고,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막사가 가가지고, 심야에 가가지고 붙들려서 죽고, 나중에 누구를 불렀느냐 하게 되면은, 청국에서, 그 사람을, 아주 강경한 주장파로 유명한 사람인데 김상헌, 청음 김상헌이를 불러 잡아오느라 그랬어요. 잡아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헌은 이건 참 대신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대신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잡아오라 그러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이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상헌이가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만주로 끌려갔어요. 그럴 때 부른 노래가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게 그때 부른 그 시조입니다. 가가지고요. 김상헌이는 참 그래도 충신은 충신이었어. 그거 가니까 중국 가니까 어떤 여관에다 갖다가 놓고서 중국 청조에서 태종 있는 데를 보고 절하라고 그랬대. 김상헌이가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난 못하겠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내가 왜 절하고 죽느냐. 이 식이지. 안 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결국 청태종한테 고했어요. 자, 저 사람이, 절을 하라고 그러니 절을 안 하던데요.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청태종이 한 말이, 야, 동국으로 돌려보내줘. 잘 대우해가지고 돌려보내줘. 그거 문제시 하지 마라. 그거에 문제시가 되나? 이래가지고서 돌려보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천국의 정책이 우리나라한테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들었다거나 수탈을 한다거나 이러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 없었고요.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로 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조선에 대한 왜구가 없었어요. 도쿠가와 300년 동안 그 전에 그렇게 많던 왜구, 말하자면 사설 무력 집단이죠. 이게 한국과 이 중국의 이제 동해안에 그렇게 많이 침략을 해가지고 백성을 괴롭히고 이러던 이 왜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는 그런 걸 못한다. 이렇게 아주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침략이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청조에서도 침략이 하나도 없었고 일본과 청조에서 침략이 없었으면 뭐 한국에 뭐 군대가 뭐 없어도 상관이 없었지요. 그래서 한국은 300년을 부지했다. 그 후에 일본이 강해져 가지고서 결국 일본이 무장을 해서 달려드니까 한꺼번에만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왕안서기를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한국에 대한 말씀과 통하더라. 난 그렇게 느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마 그 선생님 말씀은 재수가 좋았다. 재수 좋았죠. 그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하여튼 저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서 집에 앉아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게 뭔가 화두 같은 그런 말씀을 던져주셨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역시 그 역사를 오래 사신 그 선생님 같은 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대로. 그게 뭔 말이든지 간에, 저는 선생님의 경륜과 이런 모든 걸 생각할 적에 율곡의 문제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생각할 적에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게 살고 있다. 우리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이지만 여기 사실은 젊은 애들이 여기 가득 차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썩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우리 때는 이 정도의 지표가 있으면 알아서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여기 보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양조동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하신다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도 여기 달려왔고 이기영 선생이 불교 강의한다 그러면 달려오고 근데 우리 보성에 다니는 애들이 그냥 취미로 방과후에 되면 여기 서울대학 물리대에 훔쳐 들어와서 그런 거 듣고 그랬어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그리고 보면은 새까맣게 고등학교 애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런 열망도 사라지고 물론 어린애들이 지금 팟캐스트나 들으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역사는 너무도 암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어떠한 새로운 비전이 없이 방황하고 있고 기존 세대들은 전혀 율곡의 시무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전혀 본질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고 우리의 화두로 가슴에 두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